1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비석 하나가 새롭게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광개토대왕 비였다. 일본은 광개토대왕 비문과 일본 서기를 근거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200년간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다. 한일 고대사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이었다. 광개토대왕비 재발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일 역사계 최대 쟁점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 일본에서 일본 역사를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석기 유물 발굴 조작 사건입니다. 일본은 지난 92년 7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이 발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일본 언론에 의해 이것이 한 일본 역사 연구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고대사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는 414년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3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에는 1800여 자가 쓰여져 있는데 현존하는 우리 역사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삼국사기보다 700여 년이나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그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으로 임나, 즉 이 가야 지역의 일제강점기 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지배기관인 그 일본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신묘년 내 도해파 백잔 신라 2위 신민. 자,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광개토대왕 즉위 1년인 391년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그들을 모두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나일본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선 광개토대왕 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 1300여 년 전만 해도 고구려의 땅이었다. 최근 개혁, 개방의 물결과 함께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반은 400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다. 고구려는 이때 최전성기였다. 지반은 도시 전체가 고구려의 유적지다.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무덤 등 고구려 무덤만 해도 12,000여 개가 넘는다. 바로 이곳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 광개토대왕 비는 호태왕비로 불린다. 호태왕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이다.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비는 높이 6m 39c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다. 여기엔 1800여 자가 쓰여 있는데 현존하는 우리 역사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다.
고구려 멸망 이후 묻혀있던 광개토대왕 비가 새롭게 발견된 것은 1884년 일본 육군 참모본부 중위 사카와 가케노부에 의해서였다. 사카와는 일본이 파견한 스파이였다. 그는 탁본이 아닌 비석에 종이를 대고 글자를 그린 일명 쌍구 가묵본을 가지고 돌아왔다. 5년 뒤 일본 참모본부는 국수주의 기관지인 회열옥에 비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부터 광개토대왕 비문은 임나일본부설의 토대가 됐다. 주어진 그 문자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로 이용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역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상이라는 것은 왜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임나, 가야, 신라를 공파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침략해서 이제 지배한다는 역사상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됐던 것이죠. 비문이 재발견되자 일본 학자들은 열광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시라토리는 이 비문에 의해 일본이 조선 남부를 지배했음이 확실해졌다며 광개토대왕 비를 일본에 가져와 박물관이나 공원에 세우자고 했다. 일제의 조선 침략 명분으로 사용된 임나일본부설은 해방 후 더욱 확산됐다.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일본 최고의 학자인 스에마츠였다. 고대 일본이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통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직접 지배하고 신라와 백제까지 간접 지배했다는 것이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일본이 이 군사를 보내서 가야를 정복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마치 이 총독부와 같은 임나일본부라는 군사 통치기관을 설립해서 그 가야 지역을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200년간 통치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까지 세력권에 넣고 간접 지배를 하면서 고구려와 대치를 했다. 이러한 설이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인부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최초의 한국 학자였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 비문의 신묘년조를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인부는 고구려를 주어로 삼아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와 왜를 격파했다. 백제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1972년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에서 발표됐다. 제1사학자 이진희 씨가 일본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변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논쟁하는 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10월 되면 이진희 씨의 주장은 당시 한일 역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렇다는 친구하고 내하고 논쟁을 유일하게 근거가 광개토대왕비였기 때문에 나는 17, 8년 동안 걸렸습니다만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 들어가는 내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때 형편도 아니었고 중국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주로 일본에 있는 일본 애들이 이때까지 갖다 놓은 자료를 철저히 구명해 들어간. 그는 사카와가 가지고 온 것과 이후에 발견된 탁본들을 비교했고 비문이 변조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우선 사카와가 가지고 온 것 이후에 만들어진 탁본들의 글씨체가 일정치 않다. 게다가 없던 글자들이 사카와가 가지고 온 것 이후의 탁본들에 나타난다. 소위 원석 탁본이라는 수곡 탁본도 비문 변조서를 뒷받침했다. 수곡 탁본엔 도해파라는 글자가 없었다. 이것은 사카와가 비문을 변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내가 보기에는 없는 글자를 이미 사카와라는 놈이 그걸 그렇게 비문을 떠왔고 그 후에 석회를 발라서 그 외에도 또 내 도해파로 되어 있다가 석회가 떨어지니까 그 글자가 없으니까 이건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변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남북의 학자들이 외놈들이 제시해준 비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어디에 점을 찍어가지고 해석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비문 자체를 변조해 놓은 거다. 이것이 내가 얘기한 그런 설이죠. 사카와가 비문을 위조했고 그 후 일본 참모본부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석회를 발랐다는 주장이었다. 이 씨는 비문 변조설 발표 이후 수차례 현장 답사를 통해 비문에 칠해진 석회의 흔적을 직접 확인했다. 그 부분도 역시 석회 흔적은 지난 99년 이루어진 적외선 촬영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났다. 갔을 때도 여기 석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네? 여기 석회 쭉 보이면 되고 여기 석회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다르고 여기 석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이쪽은 힘이 금방하게 보이는 게 전부 석회입니다. 광범하게 남아 있어요. 변조설이 힘을 얻어갈 무렵 중국 학자 왕건군에 의해 반론이 제기됐다. 그는 1985년 일본에서 열린 심포지움에서 광개토대왕 비문은 위조되지 않았다고主张했다. 왕건군의 견해는 일본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篡改这个碑林，也不同意说九盖井信曾经改过这个碑。要是在光绪初年做这样的双钩本，一个普通人至少要做1个月。那作为九盖井信这样的所谓 spy 他来那搞1个月，而且他的水平是不可能的尽管当时清朝政府是很软弱的，但是九盖这个人，他是以牛庄为中心去做秘密工作的。 그러나 비문 변조의 의혹은 국내 학자들에 의해 계속 제기됐다. 이형구 교수는 사카와의 것과 이후에 발견된 탁본들을 비교해 변조된 글자들을 새롭게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관계 조작이 안 됐다고 하는 입장에서 본 거에 비해서 저는 분명히 그 조작이 됐을 것이다. 그는 신묘년조 첫 글자 외는 원래 후자이고 레도에는 불공인이었으며 지워진 부분의 글자는 외구신이라고 했다. 그 결과 그 후 신묘년부터 조공을 바치지 않았으므로 고구려가 백제 외구 신라를 파하여 신민으로 삼았다로 해석했다. 서영수 교수도 변조설을 주장했다. 그는 신묘년조의 레자를 미자로, 해자를 왕자로 읽었고 지워진 부분의 글자가 외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백제 신라는 송민임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외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대왕이 백제와 그 동조자인 외를 공파하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고 했다. 비문이 재발견된 지 1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신묘년조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고 있다. 고구려의 역사가 기록된 광개토대왕비가 아직도 한일 역사계 최대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묘년조 기사는 지난 120여 년간 임나 일본 부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1사학자 이진희 교수처럼 비문이 변조됐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됐고 또 신묘년조 기사의 해석을 달리하는 등 이 신묘년조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신묘년조 기사는 지금까지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묘년조 기사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묘년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6년 병신 왕궁 솔수군
토벌 잔국. 영락 6년 광개토대왕이 직접 수군을 거느리고 잔국, 즉 백제를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 학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백제는 이미 신묘년에 외의 속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신묘년 쪽 바로 뒷부분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할 당시 고구려의 세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황해도 안악군에서 발견된 안악 3호분. 이곳에서 고구려의 힘을 확인할 수 있다. 고분 곳곳에 펼쳐진 벽화들. 고구려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병사들은 무기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표정은 한결같이 진지하다. 허리춤에 화살통을 매달고 활을 든 궁수, 도끼를 든 부월수, 창과 방패를 든 창수, 갑옷으로 무장한 기마전사, 이들이 광개토대왕의 군대였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광개토대왕은 396년 수군을 이끌고 경기도 남양만에 상륙해 백제를 공격한다. 광개토대왕 이전 시기 백제는 고구려와 맞서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광개토대왕은 이 전투에서 백제의 수많은 성들을 점령하게 된다. 이 경기만 남부의 남양만을 통해 상륙을 할 경우에는 바로 내륙 깊숙이 전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원, 평택, 용인 이런 지역을 통해서 광주로 가게 되면은 바로 백제 시대인 한성의 후미를 급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58성, 그 당시 때 공격 점령한 58성의 분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양만 지역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당성 같은 경우는 고구려가 점령한 이후에 당성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비문의 내용대로 광개토대왕은 친히 수군을 이끌고 서해안을 지나 한강을 건너 백제 수도인 한성을 공격한다. 결국 전투는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나고 백제왕은 광개토대왕에게 제물을 바치며 영원히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한다. 비문에 따르면 백제를 복속시켰던 것은 왜가 아니라 고구려였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그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얘들이 광개토왕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신묘년 391년보다 20년 전인 371년에 백제의 근초광이 3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성까지 가가지고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인 고구권왕하고 전쟁을 벌였죠. 그래서 근초광이 고구권왕을 전사시켰습니다. 바로 광개토왕 입장에서 보면 자기 할아버지를 전사시킨 백제라는 나라는 가장 중요한 적이죠. 고구려 입장에서 보면 가장 주적이 백제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주적을 멸칭을 해가지고 백제아니라고 한 걸 통해서 보면은 백제의 존재를 분명히 백제의 존재는 분명한데 그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심리 상태가 이 광개토왕 능비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신라도 이미 고구려의 세력권에 편입돼 있었다.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고 백제의 북방영토 대부분을 점령한 광개토대왕이 남쪽으로 대대적인 정벌을 시작한 것이다. 경주에서 발견된 왕릉급 고분인 호우총은 이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 호우총은 제사 때 쓰이는 청동 그릇인 호우가 발견됐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호우총이 발견된 것은 1946년. 일본이 아닌 우리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최초의 고분 발굴이었다. 청동 항아리 호우는 왕릉급 고분임을 알 수 있는 금동 파편들과 함께 출토됐다. 그런데 항아리 바닥엔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복전쟁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고구려의 천하관을 실현하는 과정이었다. 고구려의 천하관은 주변을 정복해 식민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중심에 두고 주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다. 광해토항비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주로 한일 관계사의 쟁점으로 주로 조명되어 왔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광해토항비는 당시에 고구려의 천하관을 나타내는 것이고 광개토 대왕의 통일 의지라든지 대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리기 위한 비유 아닙니까? 당시 고구려의 경우는 중국적 천하관을 수용해서 고구려와 중국과 대등한 독자적인 하나의 세계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영향력은 한반도 남부까지 미치고 있었다. 광개토 대왕 즉위 9년, 신라는 고구려의 사신을 보내 외인들이 국경에 가득 찼고 성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자 광개토 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대대적인 신라 구원 작전을 벌인다. 고구려군은 신라의 성과 주변에 있던 외는 물론 도망가는 외를 가야 지역까지 추격해 물리친다. 신라를 공격한 외는 대규모 군사 집단이나 통일된 세력이 아니었다. 게다가 광개토 대왕이 외를 물리쳤다는 기록은 비문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외는 때때로 고구려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이용당하는 부수적인 존재였던 것이다. 광개토항비에 나오는 그 외에는 비교적 그 정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문자에 그 문제가 있는 이른바 그 신면기사를 제외한다면은 외가 영락 9년, 10년, 14년에 나오는데 고구려에서의 그 외는 주 정복 대상이 아니라 백제, 신라, 가라를 정복하는 과정에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존재입니다. 실제 있어. 왜 그러냐면은 외는 당시 고정적 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의 성이 있다든지 또 장기간에 주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분산적으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 고구려군이 그 비문에는 관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관군이 이르면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래서 비문에 있을 외는 퇴, 추, 멸 이런 대상입니다. 이처럼 광개토 대왕 비는 임나 일본부설이 아니라 고구려 정복전쟁의 역사와 통일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다.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등장하는 고대 일본은 외, 외인, 외국, 외적 등 각각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외가 한반도 남부를 지배할 힘을 지닌 대규모 군사 집단이나 통일된 세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문에 나타난 외에 관한 기록은 모두 광개토 대왕이 이들을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광개토 대왕 비문은 광개토 대왕 남정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증거물인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이 광개토 대왕의 남정으로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임나가라, 즉 이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금관과야의 세력이 약해지고 또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와 또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가야 혹은 알라국이 5세기 이후 이 가야 지역의 새로운 맹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임나일본부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임나일본부는 일본 서기에서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광개토 대왕의 정벌이 있은 지 150여 년 후인 541년부터 10여 년간의 기록에만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일본 서기 기록을 보면 임나일본부는 이 시기 10여 년 동안만 존재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서기에는 임나일본부 외에 이 알라일본부라는 용어도 보입니다. 이 임나일본부와 알라일본부가 함께 쓰였던 것입니다.
자, 알라 1본부의 이 알라는 하만 지역에 존재했던 알라국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임나 1본부와 알라국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알라국이 있었던 경남 하만. 이곳에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음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고인돌이다. 이게 팔쪽인가요? 여기 아마 10개의 동시문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알라국이 일찍부터 세력을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되게 삼중사. 이 고인돌이 청동기 시대 무덤이고 이런 무덤이 또 요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 지금 도로상으로 이쪽에 야산 밑으로 해가지고 쭉 일렬로 늘어서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이 컵마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습니다만은 마을의 안녕이라든지 풍요를 기원하는 그 주술 행위를 할 때 새기든 그런 거라고 본다면 거의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마을이 존재했다는 걸. 대략 한 398개로 하만 지역에서 발견된 고인돌은 160여 개. 한 가정집 마당에 놓여 있는 이 고인돌은 형태가 특이하다. 주술 행위를 할 때 새긴 무늬가 모두 연결돼 있는 것이 비올자리를 연상시킨다. 알라국은 낙동강과 남강이 합류하는 곳에 세워졌다. 두 강을 통해 김해는 물론 내륙 지방까지 연결된다. 동쪽으로 뻗은 산을 따라가면 마산, 창원에 이르고 남쪽으로 난 계곡을 따라가면 남해안과 만난다. 알라국은 해상교역의 유충지에 있었다. 마산만과 진동만은 알라국 성장의 토대가 됐다. 알라국의 존재가 역사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각종 기록에서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엔 안야국으로 나온다. 삼국사기 지리지엔 하만이 아시랑국으로 표현돼 있고 삼국유사엔 아라가야로 등장한다. 알라국은 4세기 고구려 남정 이후 성장해 5세기 가야 지역을 대표하는 맹주국으로 떠올랐다. 그 시기에 만들어진 하만 가야 고분군. 눈으로 보이는 무덤만 해도 50여 개에 달한다. 신라 왕릉급 무덤과도 맞먹는 거대한 무덤들은 알라국의 세력을 짐작케 한다. 그 하만의 알라국은 이미 AD 3세기경에도 위지동 이전에 김해의 금관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야국하고 그에 못지않은 세력을 키웠던 양대 세력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로 봐서는 김해보다는 약간 못한 그러한 세력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다른 가야 지역에 비해서는 이미 3세기에 당시에 앞선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전기가야 연맹 시기이죠. 전기가야 연맹 시기에 그 맹주국이었던 김해의 금관가야가 그 4세기 말에 그 신라와 고구려의 연합군 세력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멸망을 당하는 바람에 하만은 그 어부지리를 얻어서 그 기존의 맹주국이 없어진 상태에서 5세기 이후로는 다른 지역에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92년 마리산 고분군 근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놀라운 유물이 발견됐다. 공사 중에 발견된 무덤에서 수많은 가야 토기들과 함께 철제 마갑, 즉 철로 만든 말의 갑옷이 출토된 것이다.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이 거대한 철제 마갑은 알라국이 상당히 강력한 세력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토기로만 보던 철제 마갑이 실제로 나타나 알라국의 위상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알라국의 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토기들이다.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하만 토기들은 시기별로 다양하고 독창적이다. 알라국이 오랫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던 것이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화염무늬 토기. 아랫부분에 불꽃 문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토기는 5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만은 물론 마산, 창원 등지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알라 혹은 또 아라가에 관한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로서는 역시 토기 문화입니다. 다른 김해 지역 혹은 그 경주 지역과 구분될 수 있는 독자적인 그런 형태의 그런 하만 양식 토기 문화라고 하는 그런 토기 문화가 그 4세기 때부터 그리고 아라가야가 멸망하는 그 6세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연결선상에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결국은 뭐 가야 고분에서 그런데 취재 도중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하만 토기의 생산지가 향토사학자와 취재팀에 의해 최초로 발견된 것이다. 깨어진 토기 파편들은 겹겹이 쌓인 채 거대한 토기층을 이루고 있었다. 토기를 생산하던 가마터가 분명했다. 위쪽까지 이어진 토기층들은 이곳에 여러 개의 가마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 집을 축조를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계가 되면서 이제 이 부분들이 달라진 거죠. 아, 그래요? 네. 이런 도유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네, 요 지역 외에도 여기서 뭐 한 1km 떨어진 지역에서 요와 또 그 유사한 토기들이 발견되고 토기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전부 층위를 이뤄서 쌓여져 있는 게 그 중에 뭐 언뜻 보이는 게 이런 건 그 짧은 목단지에서 전형적인 그 가야토기고요. 아, 그래요? 예. 참 이런 그 5세기에서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 토기 파편들은 하만식 토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화염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해서 그 5세기에만 딱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 뭐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돼야 되겠지만은 저도 가야 문화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적은 처음 봅니다. 이 정도로 폐기된 그 가마에서 제작하다가 잘못 만들어진 이런 토기들이 이게 무더기로 쌓여 있다든지 막 이런 건 처음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규모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하만군의 중심인 가야읍, 그러니까 알라국의 중심지였던 곳과 약 2-3km 정도 상간의 거리에 있어서 그런 그 알라국의 중심 고분군인 말산 고분군에서 출토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토기들이, 가야 토기들이 바로 여기서 생산돼서 그쪽에 공급이 되었구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나 1번 부설이 제기된 후 하만은 물론 김해, 고령, 부산 등 가야 지역 전체에서 수많은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임나 1번부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가야 지역이 백제와 신라에 흡수되는 6세기까지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AD 4세기 중엽부터 6세기까지 일본이 그 풀을 두고 임나, 즉 가야를 통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 지역에는 많은 일본의 무덤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일본의 무덤이라는 것은 전방 후원분이 되는데 그 전방 후원분들이 가야의 중심이 되는 김해 쪽에서 등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굴 결과를 보면은 뭐 가장 중요한 유적지인 김해의 대승동 고분이라든지 양동리 고분이라든지 하는 곳에서는 전방 후원분이라는 무덤의 구조는 본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유물들이 200년 동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고 오히려 가야 지역에 기원전 1세기부터 6세기 중엽까지 쭉 가야 지역이 자체 발전한 가야적인 성격의 유물들만이 70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가야 지역이 외뿐만 아니라 신라나 백제로부터도 독립한 그 700년 동안 독립된 정치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나 1번부가 있었다는 하만의 알라국. 그러나 이곳엔 700년을 이어온 알라국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기원전 1세기 성립된 알라국은 이처럼 700년간 독립왕국으로 존재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형 고분입니다.
이 고분들은 수직으로 구덩이를 파고 그 주변을 돌로 쌓는 형식으로 이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규모는 물론 이 부장품들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고분 형식은 이렇게 앞은 방형이고 뒤는 원형인 이 전방 후원분이었습니다. 함안의 고분들과는 외형이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이 함안 지역에서 이 같은 전방 후원분은 한 기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분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 또한 이 안라국의 독자성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함안식 토기로 불리는 토기들입니다. 그중 5세기 이 안라의 특징적인 토기는 아랫부분에 이렇게 불꽃무늬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는 화염형 무늬 토기입니다. 이처럼 안라국은 물론 이 가야의 어떤 지역에서도 임나 일본부 존재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 일본이란 말은 사실 7세기 이후에야 비로소 일본과 중국의 역사서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일본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일본 서기의 흠명기에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나옵니다. 제알라 제외신, 알라에 있는 외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임나 일본부가 알라에 있는 외사신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일본 서기는 이 임나 일본부를 사신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걸까요? 일본 서기는 임나 일본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취재팀은 도서관 지하 서고에서 일본 최고의 역사서인 일본 서기 필사본을 만날 수 있었다. これが東漢書道の日本書紀である。日本書紀、日本書紀。はい。江戸の漢文9年に出版されたやつですね。で、全部で15巻あるわけです。読んで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 임나 일본부의 바탕이 된 일본 서기는 720년 편찬됐다.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 관련 내용은 541년부터 554년 기록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이 필사본엔 일본부의 부자 옆에 오사지라는 주석이 달려있다. 오사지는 일반적으로 사신을 의미한다. 군사 통치기관이라는 임나 일본부가 사신으로 기록돼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장에는 일본부 옆에 야마토 정권의 미코토 모치라는 주석이 쓰여 있다. 미코토 모치 역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회성 사신이었다. 이런 사실에 주목해서 임나 일본부가 군사 통치기관이 아니라 안라국에 파견된 사신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내 가야사 연구가인 스즈키 교수 역시 임나 일본부가 외교 사신이라며 기존의 임나 일본부설을 부정했다. 日本府というのは日本という言葉は7世紀の後半にならないとできませんから、多分、和府あるいは、大和の命持ち、大和の司というふうに呼んだものを日本書紀ができた時に多分8世紀になって日本府とこういうふうに呼んだものです。でその日本府の実態ですけれども、それは人間の集団だと思います。何か政治の組織であるとか、大和政権の見花を支配するそういう組織であるというそういうことではないと思います。いずれも今でいうと外交施設あるいは外交活動をするための人々です。 그러면 안라국은 왜 사신이 필요했을까? 일본 서기에 임나 일본부가 등장하는 그 시기, 백제와 신라는 가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 속에서 안라국은 백제, 신라를 견제하고 안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적절히 이용했던 것이다.
신라가 낙동강을 건너서 서진해오고 또 529년까지 현재의 하동 대사 지역을 석권한 백제가 이제는 섬진강을 건너서 다시 서쪽에서부터 안라국을 향해서 동진해 옵니다. 이때 안라국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동진과 신라의 서진에 직면에 있어서 자국의 그 독립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주 필요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일본 서기에 따르면 안라국의 독립에 이용됐던 사신은 총 7명. 그중 길비신과 한해직이란 인물은 가야 지역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으로 기록돼 있다.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대개 본래 일본 토착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주한 그 땅의 이름, 즉 길비에 정착한 사람은 길비라는 것을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해, 지금의 오사카입니다만은 에 정착한 사람들은 한해를 자신들의 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비신 한해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이 분명하고요. 그 사람들이 시족 집단으로 나중에 구성하게 되는데 길비씨, 한해씨가 됩니다. 가야인들의 이주 흔적은 일본 곳곳에서 확인된다. 오사카 후지데라시에 위치한 가라쿠니 신사. 신국 신사 또는 한국 신사라 불리는 이곳은 6세기경 가야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신사의 역사가 기록된 이 책에는 4세기경 많은 가야인들이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고 쓰고 있다. それまでの間ですね、4世紀の後半からその6世紀あたりまで、茅の国との交流、こちらとかなりあったようでございます。それで、その時に茅の人たちがこちらの方へかなり移住をされていたと。そして6世紀末ぐらいに茅が滅びる、そういうような時にあたって茅の人々はですね、その滅びゆくそういう自分たちの故郷、そこへの思いを馳せて祖先を祀った、そういうふうなことからこの神社ができ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説もあります。 이렇게 일본 열도에 정착한 가야의 후손들이 안라국의 사신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들은 가야 지역을 위해 활동했다. 이는 일본부가 안라에 대한 외의 계획을 백제나 신라에 가서 들었다. 일본부 한해직이 외와는 별개로 신라와 통했다. 그리고 일본부가 안라를 위해 고구려와 내통했다. 일본부는 안라를 아버지로 삼아 오직 그들만을 따른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일본부가 안라 국왕의 통제하에 있었던 것이다. 그 사람들이 성격이 외인 계통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백제를 위한 일도 아니었고 외에 대한 대표성도 없는 인물들이었고 오히려 가야 전체 독립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고 신분상으로도 마치 그들이 그 알라 하만의 알라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하만 성산 산성. 6세기 후반 안라국은 이곳에서 고대 일본의 사신들과 백제, 신라의 사신들을 불러놓고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그것은 신라와 백제로부터 가야 지역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안라국의 외교 전략이었다. 그 안라국의 또 안라국왕의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서기에도 쓰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부들, 즉 외의 사신들을 조종을 하고 또 가야 여러 나라 왕들 또는 사신들을 이 지역에 불러 모으거나 또 함께 백제의 사비, 지금의 부여에 가서 외교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구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가야를 통솔한 안라국은 주변 세력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던 것이다. 이처럼 임나 일본부는 고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안라국이 신라와 백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의 방패막이로 사용한 외의 사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외의 사신들은 철저하게 안라국왕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대 일본은 왜 사신까지 파견해 안라국의 독립을 도왔던 것일까요? 자, 안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마갑총입니다. 이 마갑총에서 출토된 거대한 이 철제 말 갑옷은 당시 안라국이 철이 풍부하고 따라서 그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철은 이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당시 안라국은 이처럼 철 자원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산항과 진동항이라는 해상 교역의 요충지를 끼고 있는 아주 최적의 중개 무역 기지였습니다. 이 안라국에 대한 고대 일본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철은 안라국의 중요한 자원이었다. 안라국이 있었던 함안 지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꼽히는 광산촌이었다. 지금은 광산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비광 근처에선 원석에 가까운 철이 쉽게 눈에 띈다. 곳곳에 널려있는 철 찌꺼기들도 이곳이 풍부한 철 생산지였음을 보여준다. 함안을 비롯한 가야 지역의 철은 옛부터 유명했다. 3세기경의 기록인 삼국지 위서동 이전 한조. 가야 지역에선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외인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가야의 철이 수출된 것이다. 풍부한 철을 바탕으로 철기 문화도 발달했다. 그중 가장 특징적인 것이 철 제품을 만드는 일종의 철 소재인 덩이쇠, 철정이다. 철정은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부장품일 뿐 아니라 화폐로도 사용됐다. 당시 철이 부와 권력을 의미했던 것이다. 국가 체제를 완비하기 위해서도 철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철 생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국가 조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군대 조직이 완비돼야 됩니다. 근데 군대의 무기로서 가장 유용한 건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철제 무기입니다. 또는 철제 갑옷이죠. 그런 의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산, 농업 생산이든지 그게 농구로서도 가장 유용한 게 철제 농구고 그 다음에 대개간 사업에도 가장 유용한 것은 철제 공구죠. 그런 의미에서는 철이 없으면 그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이 지니는 의미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시 철은 강력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 이는 철제 마구, 투구, 갑옷 등 각종 철제 무기류에서도 확인된다. 가야의 철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철제 갑옷이다. 얇은 철판을 이어 만든 철제 갑옷은 당시 가야 지역의 철기 문화가 고도로 발달됐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지금까지 발견된 철제 갑옷은 70여 개. 김해 대성동, 부산 복천동 고분 등 한반도에서 출토된 갑옷의 90%가 가야 지역에서 출토됐다. 가야의 철제 갑옷은 대부분 4세기에 만들어졌다. 이 시기에 이미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대를 갖춘 강력한 고대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가야의 철기 문화를 상징하는 철제 갑옷이 일본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일본의 철제 갑옷은 가야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취재팀은 기타 규슈 박물관에서 1964년 발견된 철제 갑옷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야의 철제 갑옷보다
100여 년이나 늦은 5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가야의 철과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日本製の炭鉱とやはり韓半島南部の茅の炭鉱というのは非常に似ておりまして、だから日本のこの鉄製の炭鉱のルーツはやっぱり韓半島の茅地方にあ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일본이 가야에서 철과 철기 문화를 공급받았다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나라현 가시하라 박물관엔 10여 개의 철갑옷과 투구들이 전시되고 있다. 이들 또한 5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얇고 작은 철판을 이어 만든 철갑옷들은 가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시 일본은 가야에서 이런 철정을 수입해 철 제품을 만들었다. 日本のですね古墳からは鉄蹄と言いますけれども、このバチの形をした鉄板が出てくるんですね。でこれが鉄器を作る材料ですね。でそれで鉄器を作るわけです。で日本の4、5世紀4世紀5世紀という時期には日本では鉄は作れないんですね。そこで茅から鉄の原料を輸入してそれで鉄器を作るわけですね。 일본에서 철제 갑옷은 가야보다 100년이나 늦은 5세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다. 가야로부터 철과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입되면서 일본 열도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 나라, 오사카, 아스카 지역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국가가 형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야 지역에 생산되는 철을 수입해가기 위한 그런 그 선진 문물의 수입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고, 이 선진 문물의 수입을 고대 일본 내에서 누가 장악하느냐, 그 교역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고대 일본 내에서는 누가 왕자가 되느냐로 갈림이 됩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한 무슨 유행의 패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고대 일본 내에서 누가 정권을 차지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철 수입은 일본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토기의 급격한 변화는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철 수입 이전, 일본의 토기는 붉은 빛의 투박한 모양을 한 하지키라는 토기였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일본의 토기는 고도의 기술로 만들어지는 스에키라는 토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회색빛의 스에키 토기는 쇠처럼 단단하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난다고 붙여진 이름이었다. このはじきというのは日本の弥生式土器という土器の伝統を引くもので日本固有にあったものです。一方このスエキというのは高度な技術と高い温度で焼く技術の集大成のようなもので日本にはないものでした。 스에키는 가야 토기와 비슷하다. 가야 도공들의 집단적인 이주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見てもわからないほど似てるんですね。ということはスエキを作った人は茅土器を作った人であろうと。つまり茅から技術者が渡ってきて作ったのがスエキだろうと、そのように考えますね。 가야의 철과 선진 문물은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을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가야와의 외의 관계라는 것은 일본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야의 문물을 일본에서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첫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제 가야에는 각종 철기로 된 철로 된 각종 철기들이 이제 아주 발전하죠. 예를 들어가 무구라든지 또는 갑주라든지 마구리라든지 이런 많은 철기 유물들, 이러한 것들의 철 소재 자체도 일본에서 사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러한 것을 만드는 기술도 건너갔고, 그다음 또 역시 유명한 가야의 토기,
예를 만드는 기술, 뭐 이것도 일본으로 건너가고 하는 그러한 큰 흐름들을 보면은 역시 그 당시 그러니까 가야가 있었던 시기의 한반도의 문물이 일본에 전수되는 것은 거의 가야 지역을 통해서 간다. 그러니까 가야가 일본 문화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일본은 가야의 철과 선진 문물이 절실히 필요했다. 5, 6세기경 하만의 알라국은 왜의 그런 바람을 해결해 주었다. 이처럼 당시 왜는 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기는커녕 오히려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으로부터 철과 선진 문물을 수입해가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고대 일본은 당시 독자적으로 철을 생산하고 철기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임나 일본부의 증거라는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또 일본 서기에도 가야 지역에서 확인한 문헌과 고고학적 유물들에서도 임나 일본부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국 고대 일본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200년간 이 고대 한반도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은 허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임나 일본부의 정체를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오히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철과 선진 문물을 원하는 왜와 또 고대 한국 간에 이루어진 교류의 역사입니다. 일본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왜곡해 임나 일본부라는 허구의 역사상을 만들어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이제 임나 일본부는 일본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석기 유물 발굴 조작 사건에서 보듯 역사 왜곡을 서슴지 않는 일부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임나 일본부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한일 고대사 최대 쟁점, 임나 일본부. 왜곡된 역사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